2월 18일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김어준은 민주당 마지막 슈퍼위크 때 갑자기 10만 명 정도의 성분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으며 그때 자신의 머릿속에는 신천지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슈퍼위크 때는 권리당원도 투표율이 확 떨어지는데 10만 명을 한 번에 움직이려면 하나의 조직 안에 있어야 하며 충성도가 높은 집단이어야 한다는 게 10만 명을 신천지라고 주장한 근거입니다. 그동안 김어준은 천안함 피격 사건, 정치권의 미투, 대선 개표, 세월호 사건 등 많은 이슈들에서 어둠의 배후 세력이 그것들을 조장하고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주장들은 확증 편향적으로 편집된 사실관계들을 근거로 삼거나 그조차도 부족할 땐 합리적 추론이라 스스로 명명한 넘겨짚기로 빈약한 근거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중 사실로 확인된 주장은 없습니다. 김어준의 음모론이 빈약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호소력이 있었던 것은 음모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이 반대자들을 억압한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폭력적인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를 기폭제로 복수심과 분노가 끓어오르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복수심과 분노는 시야를 좁히고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 시절 아무도 하지 않았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김어준은 자신의 음모론으로 풀어냈습니다. 마치 자신과 청취자들만이 세상의 비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것처럼 청취자들을 현혹시켜 그들의 머릿속을 자신의 언어로 채워나갔습니다. 김어준에게 현혹된 추종자들은 마침내 자신들만이 모든 것을 통찰하며 타인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선민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김어준이 말하는 신천지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 종교단체입니다. 이들은 판단력이 아직은 미숙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주 포교 대상으로 삼았으며 기존 교회에 침투하여 신도들을 세뇌시켜 빼내기도 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가 신도들을 현혹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교주 이만희를 통해 신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구원이 실제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이만희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구축합니다. 신도들은 자신들만이 신천지의 교리를 받아들여 각성한 자들이며 이만희에게 선택되어진 구원받을 존재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김어준이 이해할 수 없는 10만 명을 신천지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신천지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을 매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세상의 진리를 깨우쳤다 믿고 있으며 교주를 절대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타인의 삶까지 해치려 들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이해할 수 없었던 마지막 슈퍼위크의 10만 명은 누구의 지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충성도 높은 하나의 집단이 아닙니다. 마지막 슈퍼위크의 증인들은 경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경선 현장에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마지막 슈퍼위크에 쏟아부었습니다. 말을 걸 수 있는 상대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이낙연 후보에게 투표하길 호소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지시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만을 바랬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민주주의를 성장시킵니다.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온한 세력의 책동으로 말하는 김어준에게서 종북 세력 등으로 모든 저항운동을 부정하고 배후 세력을 들먹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부정하던 과거 독재정권 시절이 겹쳐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는 그대로 살자. 그게 잘 사는 거다. 김어준에게 들려주고픈 김어준 어록입니다. 안녕하세요. 2월 25일 금요일 나이브TV 시작합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호구매님 나와주세요. 호구맨입니다. 네, 호구매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아주 긴 인트로를 선물해 주셔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줄이고 줄였는데 줄여도 안 줄여져가지고 네네. 김어준에 쌓여 있는 그간의 원한이 키보드로 전이된 거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뭐랄까 선동가들의 특징이랄까요? 네. 그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네. 네 이런 그렇죠. 말도 했었네요, 김어준이. 네. 아주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죠. 정말 잘 사는 방법을 그렇죠. 말해줬는데 이렇게 살아야죠, 사실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죠, 누구든 간에. 과연 김어준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본인이? 뭐 자신이 한 다른 말로는 변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라고. 자기 생긴 게 이런 거라고. 막 생겼죠. 네, 이율배반적인 게 자신의 본성이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는 있겠죠. 네, 오늘도 많은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늘 하던 대로 저희를 후원해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강동억님, 달탄양님, 달품은 농장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1071-6500님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저희 지난주에 처음 했던 강제 광고. 예. 저희는 후원해주신 분들 중에 이 사업자분들은 예, 사업자가 계시면 네. 강제로 그냥 광고를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에 광고라도 광고라고 뭐 이야기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기업의 후원을 받는 네. 그런 좀 있어 보이는 팟캐스트 같으니까. 기업의 후원을 받는. 네. 저희 나이브 TV는 늘 자영업자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저희 그 컴닉스 컴퓨터 네. 부산 사하구 괴정로에 있는 컴닉스 컴퓨터 광고에서 한 가지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 민주당 권리당원 할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창문에 이렇게 종이에 써붙여져 있었는데 그거를 보니까 그 구글 로드뷰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네네. 근데 그 사진이 2017년 11월 거였어. 야, 네, 너무 오래된 사진. 구글이 업데이트를 안 해줬어요. 네, 이 컴닉스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 대통령님 당선되고 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한 6개월 정도 그걸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기간이 지나서. 네, 그리고 네. 지금도 당원 할인한다 그러면 그건 또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 맞네요. 네.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뭐 저희 공지로도 띄워놨고 급히 그래서 이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웰컴님 죄송합니다. 아유, 네. 공경에 빠뜨리게 할 뻔했네요. 아니 근데 뭐 그러고 사실 확인하러 나와 보면은 그 붙어 있는 거 없잖아.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공경에 빠지실 일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팟빵이랑 그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어제와 그저께 네. 정정 공지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권리당원 할인이 없다고 해서 서비스가 하락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실제로 저기 뭐 실시간으로 컴퓨터 고치는 걸 저도 받고 온라인으로 그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네네. 원격으로 고치는 걸 받기 때문에 실력은 꽤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실력 있는 분이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070-8742-9595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새로운 광고. 새로운 광고 들어왔죠. 네. 달품은 농장 광고입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트위터에서 농사짓는 문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네. 네, 인스타그램에 달품은 농장이라고 또 네. 계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주 어딘가에 있는 그 농장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인데 뭐 다양합니다. 품목이 보면은 그 주로 판매하시는 거는 청란. 네네. 청개라는 네. 이제 닭이 있는데 이 닭이 낳는 알이 청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계란이 이제 약간 푸르스름하게 네네. 껍질이 그렇게 생겼어요. 저도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사 먹기에는 좀 부담되는 면도 있고 혼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식재료를 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네네. 이제 드셔보신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뭐 기존 계란이랑 많이 차별화된다. 그 비싼 값 주고 사 먹을 만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뭐 계란 특유의 비린내 같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네네. 아주 신선한 그런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것도 취급하시고 이제 뭐 벼농사도 하시니까 그렇죠. 수확철 되면 이제 뭐 쌀도 나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 네. 들기름도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많은 그 농산물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지 직송입니다. 이거. 네, 산지 직송이고요. 네. 그래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네. 판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앞에 이제 좀 라이트한 이야기부터 쭉쭉 해봅시다 하나씩. 네, 라이트하게 좀 짜치는 근데 이게 웃겨가지고. 한데 예. 웃겼죠. 웃긴 일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가 그 18일에 발표된 네. 이은미 씨의 신곡입니다. 이게 제목이 28이라고 하고요. 멜론에 이제 릴리즈가 됐어요. 18일 날. 네네. 그래서 이 노래의 작사를 네. 이재명 후보가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면 컴포저 해가지고 뭐 어레인지랑 컴포저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보면은 스텝 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네. 보면 작사가 이재명이라고 어떤데 처음에는 그래서 SM에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작사가 한 명 있어요. 아, 네. 동명이인인가 그런 추측도 잠시 있었는데 아니다. 그 이재명이 맞다. 아, 그렇게 된 예.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이 노래 가사는 이재명이 과거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직접 썼다고 합니다. 당초에 이제 뭐 친분이던 윤일상 작곡가 이제 지지선을 하신 분이죠. 아, 그렇군요. 네. 윤일상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곡을 한번 내보자 그렇게 이제 제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뭐 만들 수 있겠냐 뭐 그거 되겠냐 그랬다가 이제 뭐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사람들이 마음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적극 참여했다 뭐 그렇게 이제 보도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이 가사 지금 읽기는 좀 너무 그렇고. 아, 네. 못 읽겠습니다. 네, 이거 예. 그냥 쭉 훑어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느낌이 굉장히 올드하다.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일단? 일단 좀 뻔하고요. 네. 옛날에도 잘 안 쓸 법한. 네. 그리고 그 뭔가 가사의 흐름에 가사도 네. 그 어떤 이제 제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가 잡히고 네.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난데없이 모두 이겨낼 거야. 우린 잘해낼 거야. 뭐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과거에 이거 이제 정황적으로 봤을 때 네.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씨를 만났을 때를 아마 회상하면서 네. 네, 그 뭐 자기 일기장 준 거를 이제 뭐 편지를 줬다고 네네. 뭐 약간 잘못 기억하셨는지 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가 좀 아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좀 힘들었었는지 네. 이제 뭐 부부가 돼서 네. 이제 이겨내고 뭐 우리 잘 살 거야. 네. 네, 잘 살고 계시죠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아, 좋죠. 아유. 예. 그때부터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 노래 첫 소절부터 숨이 턱턱 막히는데 어느 햇살 좋은 따스한 봄날 왜 20대는 봄날이어야 되지? 글쎄요. 봄날일 수도 있는데 저는 20대 때 그 어떤 그 즈음의 어떤 젊음을 그린 가사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너바나 노래 중에 인블룸이라는 노래였어요. 네네네. 해석이 안 되거든요. 가사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그렇죠. 그런 가사들 많죠. 네, 너무. 뭐 나중에는 뭐 애를 팔아먹으니 막 그런 소리하고 아무튼 막 거의 약 먹고 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 같은 가사를 쭉 썼는데 그게 이제 인블룸이에요. 한창 때 개화기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걸 이제 봄에 빗대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쭉 풀어놨는데 그거는 어떤 문장 하나를 따져보면 맥락은 안 맞지만은 결국 그 맥락 없음이 그 시대 그 시절의 정서라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형식 자체를 가지고 내용을 표현을 하는 거죠. 내용을 적어서 내용이 아니라 엉망진창의 형식을 던져주고 네. 이게 바로 이때 이 내용이다. 이게 우리가 담고자 하는 내용이다라고 던지는 가사로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20대를 봄날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싫어요. 제 20대 돌아보면 봄날이었던 적이 없어요. 맨날 뭐 뚫고 패고 싸우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또 만나고 막 그랬던 기억밖에 없지 무슨 봄날입니까? 이런 막 되게 아무튼 구태연하고 어떻게든 그 착하게 보이는 소리, 이쁘게 보이는 소리만 이렇게 쭉 적어놓은 그런 느낌인데 참 예술이 뭔가 싶습니다. 이럴 때 보면.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자신의 과거를 그냥 아름답게 네. 본인 자신의 과거를 보면은 뭔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젊은 시절을 추억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근데 그냥 그것뿐인 것 같아요. 네. 이걸로 뭐가 코로나19 상황을 위로를 너의 아름다운 과거가 나의 지금 현재에 정말 잘 쓰여진 곡이나 네. 그런
뭐 작품을 만나게 되면은 위로를 받기는 하는데 하여튼 뭐 저는 하여튼 위로를 꼭 이재명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별 감흥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공감이 안 되니까 예. 공감될 만한 구석이 없으니까 일단. 네네.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이다.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이재명 본인 위안용이지 이거는 이 가사가. 아니 윤일상이랑 이은미 씨 정도면은 그래도 이 대중 가요계 오래 활동하셨던 분들인데, 그렇죠. 그리고 입지도 굉장히 네, 탄탄하고. 예 그런 분들이 고작 이 정도 가사로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이거 뭐 저기 예전에 서정주가 전두환 찬양했다고 저희 인터뷰에 쓴 적도 있는데 저는 네. 그 느낌도 들고 참 그랬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곡 발표하고 나서 이제 좀 우스운 일이 하나가 있었죠. 야 이거는 히트죠 히트. 네. 이제 20일 날 이제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이제 올렸는데 이제 곡 가사의 취지 자체가 이재명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힘내보자 그런 내용의 취지로 이제 곡을 썼으니까 뮤직비디오를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옛날 사진들 네네. 주로 이제 주마등처럼 쭉쭉쭉 넘어가는 그런 형식의 뮤직비디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볼 생각도 안 했어요. 뭐 노래 한 3초 들었나? 듣고는 족같다 그러고 꺼버렸는데 원래 저는 이인미 씨가 취향이 아니에요. 네. 되게 싫어하기도 했지만은 가사도 이 모양이고 그게 더구나 이재명이 썼다고 하니까 듣기가 싫어가지고 안 들었는데 이걸 또 굳이 찾아보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뮤비 뜨고 나서 뭐 거의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더니 나오는 말이 45초에 나온 사진에 이재명이 그 유동규가 서 있다는 거야. 그래도 바로 잡아내시네. 아유 그럼요. 그 흐릿한 흑백 사진에서 그렇게 막 좀 이렇게 크게 나온 사진도 아닌데 이재명 이렇게 옆 뒤쪽에 서 있는 사람이 유동규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집어내고 SNS로 확산이 됐어요. 그랬더니만 이걸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서 봤는지 뮤비를 내리네 그새. 지금께로 돌려버리네. 그래서 그냥 이러고 끝나나 했더니만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뮤비가 다시 올라왔는데 유동규 사진 부분에서 유동규 사진 나오는 그 장면에서 유동규 얼굴만 블러 처리를 한 거예요. 뭐야 이거는. 아이고 참. 유동규 모른다며.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계속 우길 거면 그 사진 그냥 그대로 내보내고 우리 이 사람 누군지 모른다고 내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블러 처리를 한다는 거는 유동규가 누군지 안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도둑이 딱 재발저린 상황인 네. 거죠. 예. 아이고. 참 모양 빠지게 왜 이러는 몰라요. 안 그래도 유치한데. 그래서 네 모양 한번 빠졌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양 빠지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네, 이제 전 중앙일보 기자이고 네. 네 팟캐스트도 한번 시도해 보시다가 접으시고 그냥 그리고 출연만 하시는 적지 않은 우리의 후원금을 빨아서 월급으로 잘 챙겨가신. 네, 전 중앙일보 기자 고희석 기자입니다. 이분이 그 20일날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네. 동네 식당에 가가지고 이재명이 사면해 준다니까는 그냥 12시까지 마음껏 손님 받으세요라고 선동하고 다녔다고 자랑 글을 올렸어요. 그걸 이제 선거운동이라고. 선거운동했다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이 그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슷한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 요걸 사실관계를 이제 요 순서대로 짜맞춰 보면 되게 우스운 그림이 나와요. 보면.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재명 그런 소리 한 적 없다 그런 식으로 막 지적을 했어요 주변에서. 그리고 이제 문파 쪽에서는 저게 무슨 선거운동이냐 그러고 욕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글을 새로 올라온 글을 보면 네. 정확한 사실만을 얘기하는 저로서 나 이 말이 잘 웃겼어. 정확한 사실만을 얘기하는 저로서 네. 뭐 이제 방역 수칙 무지하고 뭐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사면해주기로 한 말을 하지 않았다. 예.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참모들이 말려서 네. 그냥 자기가 당선되면 10일부터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참 여기서 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자, 그래서 아까 그거를 삭제를 하고 네. 예, 이제 아까 그 자기가 찾아갔던 그 단골 식당에 가서 정정하겠다. 예, 뭐. 다시 말씀드려야겠다. 네. 이랬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이재명은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연설 때 나오는 워딩을 찾아보면은 또 전혀 좀 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죠. 오해할 만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려다가 참모들에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제지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밤 12시까지 3차 백신 맞은 사람들 다 영업해도 되는데 혹시 단속에 걸리면 사면해 주겠다. 선거가 끝나면 3월 10일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재명의 정확한 워딩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참모들한테 제지 받았는데 네. 한 거예요. 네, 한 거죠. 한 거죠. 네. 예. 하지만 또 민주당 선대위 입장은 또 보면은 이재명이 당선되면 12시까지 영업제한을 풀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사면은 빨리 애고 그렇게 네네네. 또 선대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대위가 그렇게 포장을 해줬죠. 네. 예. 애초에 이제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이제 그렇죠. 일단은 당선인 신분이 된다고 해도 3월 12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직을 수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가 사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뭐 사면을 건의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네. 당선인 신분으로서. 네. 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정확한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아주 뭐 과장 광고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광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거 내용 자체가 정부 방역에 엄청난 혼란을 주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심각한 거죠, 사실. 네. 아니 여당에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정부의 방역 조치를 이거 완전 짓뭉개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해당 행위를 넘어서 반정부 행위죠. 이거는. 예, 반정부 행위, 뭐 반국가 행위,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반역이죠, 반역. 예, 고희석 기자는 여기에 완전히 그냥 올라타가지고 이 반국가, 반정부 행위에 네. 동참하고 선동을 한 거예요. 식당 가서. 그렇습니다. 기자라는 사람이 그냥 반정부 투쟁하시지 그래 이참에 유튜브 접으시고. 아니 참,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뭐 삭제하고서 네. 뭐 이재명이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이제 빤스런을 딱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은 그런 말 했거든. 이재명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유세장에서 단단히 네. 당당하게 아주 이거 지금 그 저기 뭐 TV에서 요 부분만 짜가지고 뉴스에 보도를 잘라서 이제 클립 만들어서 뉴스에 보도를 했고 자막 다 붙여가지고 네. 이건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빤스런도 못하고 네. 빤스만 내린 꼴이 돼버렸어요. 안 보고 싶은데 네. 상상하니까 더러운데. 예, 그럼요. 아주 더러운 사실 행동을 하셨죠. 그러게 말입니다. 뭐 굉장히 예전에 그 UBC에 출연하실 때는 뭔가 본인은 되게 합리적이고 예? 진영에 빌붙지 않은 아유, 뭐 뭔가 팩트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미지로 활동을 했었단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UBC 시절에도 되게 월급도 같았어요. 그 양반 이름으로 나온 글을 많이 본 것도 아니고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섭외나 뭐 취재, 그러니까 안 드러나게 취재하는데 어떤 자기 인맥 같은 걸 활용해서 취재원들을 많이 이제 확보해주는 그런 역할인가?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일단 UBC에서 원래가 이제 편집국장, 네, 편집의 그 역할을 하던 거였으니까 이제 기사 올라오면 그거 이제 손봐주고 네, 뭐 그렇죠, 그렇죠. 되게 툭 기고한 사람들 글 손봐주고 그런 거였었나?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뭐 UBC에서 돈 제일 많이 받았다며 고일석 씨가. 짭대우를 받았으니까. 네. 네. 권순욱 기자보다 더 많이 받았다며. 네. 월급 도둑이지. 내 입장에서는 저 연락이 원금 도둑이지. 어쨌든 본인이 나름 기자 아닙니까? 기자 생활 오래 했잖아요. 네. 뭐 지금도 본인은 아마 스스로 기자라고 생각할 텐데 음. 뭐 기자로서 기본도 못 지킨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뭔 사실만을 말해. 사실만을 얘기하는 저로서. 자기 말이 무조건 사실이라고 말하거나 자기 말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아 진짜 곱씹게 된다. 정확한 사실만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저로서. 딴 거보다 저 문장 보고 빵 터져가지고 한참 웃었네 혼자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금방 뽀록 납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세상 무서운 줄 모르시고. 네, 그래서 빤스런 실패 사건 네. 잠깐 짚어봤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정운현 전 이낙연 캠프 공보 단장님 단장님이라고 해야 될지 실장님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뭐 보통은 이제 제일 높았던 직책 위주로 하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정운현 선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생님으로 모실 만한 분이라 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럴만하죠. 그래서 뭐 실장을 합시다 우리는. 예, 정운영 전 예. 실장님, 네. 총리 비서실장님 네. 께서 21일에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뭐 이 관련한 맥락들은 다들 아실 테니까 이제 지금은 뭐 대충 패스하도록 하고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지지 쪽에서 이제 지지 측 뭐 셀럽들이나 아니면 현직 의원까지 심하게 모욕을 했죠. 보면은 뭐 김용민이나 뭐 안도현 시 쓰는 양반, 그다음에 뭐 정청래 같은 경우도 되게 심하게 모욕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모욕들은 애초에 이제 정운현 실장께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시면서 자기 주변에서 이런저런 뭐 비난 나올 거 알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감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는 바로 잡아야겠다고 23일 요 다음 날 그러니까 지지 선언 하시고 22일이구나. 22일 날 이제 페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것을 두고 우상호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은 오늘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국민의힘에서 무슨 자리를 제안받고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윤 후보를 만나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윤 후보 지지선언은 했지만 캠프에 무슨 자리 임명장을 받은 것도 전혀 없고 또 윤 캠프에 출근할 계획도 없습니다. 우 본부장은 허위 사실을 말한 데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아니면 법적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네, 이건 이제 좀 심각하게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말하자면은. 정운현 실장님 그 이력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책이 한 2-30권 되는데 그중에 이제 공동 저자로 참여하신 책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근현대사에 관한 책들이고 공동 저자로 나온 책들은 주로 이제 뭐 스피치나 아니면은 라이팅가 쓰고 읽는 거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아니면 생각하는 것들. 근데 공동 저자로 나온 책들은 보면은 좀 지금 만약에 정운현 실장님을 이렇게 응원하는 차원에서 책을 산다고 하면은 저는 역사 쪽 근현대사 쪽 책을 사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왜냐면은 그 근현대사 쪽이 아닌 그 뭐 라이팅, 스피치 이런 쪽으로 쓰인 책들은 보면 공동 저자들이 좀 웃겨요. 네. 유시민 공동 저자가 김재동도 있던 거 뭐 그렇고 아무튼 그 예. 지금 이재명 쪽에 붙어 있는 셀럽들 있잖아요. 네. 김영민도 같이 쓴 책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 붙어 있는 셀럽들이 거의 다 정운현 실장님이랑 책을 한 번씩 썼다고 보면 돼요. 글을 한 번씩 섞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말고 이제 역사 쪽은 아무래도 전문 분야시니까 기자생활 하시면서 쭉 정리해 오신 게 있으니까 그쪽 관련해서 책을 사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그러니까 요 정운현 실장 응원하는 방법이 다른 게 뭐 있겠나 싶어요. 뭐 메시지를 지금 해시태그 운동도 잠깐 하긴 했었지만은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은 문자도 보내시고 하셨겠죠 아마도. 그렇겠지만은 뭐 무엇보다 책 같은 거 이렇게 좀 한 번씩 싹 사드리면은 뭐 인쇄가 갑자기 뭐 이렇게 들어왔지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응원하는 의미라는 걸 아실 테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백광현 앵커가 올렸나?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당 대표 하실 때 네.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 역사를 정리한 책을 하나 발간을 했어요. 2015년에 나온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60년사라는 네네.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자가 세 분입니다 총. 네.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정운현 네네. 실장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볼까. 그건 우리 방송 자료로도 상당히 유용하죠. 그런 책을 하고 있으면. 네. 그리고 아마 그 정당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니까 이게 또 나름 한국 정치사하고도 맥이 좀 닿아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네. 뭐 민주당도 지금 와서 개판됐지만은 사실 2016년 15년까지만 해도 중간에 흑역사가 몇 년 있었다고 해도 통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네네. 특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 이제 의원으로 활동하시던 시절부터 쭉 따라가 보면은 꽤 볼만한 게 많죠.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이 있으시면은 구매해 보시는 것도. 근데 요즘 다들 애당심이 사라지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더 찰지게 민주당을 혼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정운현 실장님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22일 그 TV 토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TV 토론 이게 경제 주제였죠. 네. 경제 주제 토론이었는데요. 22일 토론이었습니다. 요날 이제 TV 토론에서 나온 워딩 3개를 가지고 이제 짤막짤막 짚어볼 텐데 첫 번째 이제 이재명 게이트 이야기. 네네. 짧게 해봅시다. 이게 이재명이 이제 패널까지 만들어서 들고 나왔어요 처음에. 이걸 이제 윤석열 공격 수단으로 삼으려고. 네, 그래서 김만배의 녹취록에서 일부만 이제 딱 발췌를 해가지고. 네네. 김만배가 이제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워딩을 이제 크게 강조를 해서 이제 이거 윤석열 게이트다 이러니까 대장도 윤석열 게이트라고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김만배 녹취록이 그 동안에 막 저기 열린공간 같은 데서도 편집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이 있는 부분만 부각시켜가지고 계속 띄우면서 윤석열 게이트라고 그렇게 이제 프레이밍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풀로 나온 거 보면은 전혀 딴 얘기가 나오거든. 네네. 이제 김만배의 결정적 워딩이 이제 뭐 땡땡땡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이제 말하는 이제 요 대목이 있습니다.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건 윤석열 게이트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대장동의 직접적인 그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여기서 말하는 이재명 게이트가 뭘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최소한 이제 윤석열 게이트라고 말할 만한 그런 건덕지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저기 그 누구였지 TV에 나와서 그 이재명 게이트가 문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그분이 이따가 또 등장할지도 모르는데요. 네. 어쨌든 그 강훈식 의원입니다. 아 강훈식 맞습니다. 네네. 자기 게이트키퍼다. 네, 자기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겠는데 그것만 보면 일단 자기는 그 이재명이 문을 지킨다는 의미라고 써서 파수꾼 뭐 이런 식으로. 이 게이트라는 말의 유래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정치자분 중에? 아 저도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네네네. 게이트가 그 닉슨 때 워터게이트. 네, 워터게이트에서 유래된 말이잖아요. 네. 이 워터게이트라는 게 호텔 이름이에요. 딴 게 아니고. 워터게이트 호텔. 아. 네.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이제 당시에 미국 민주당이 그러니까 닉슨은 공화당이니까 미국 민주당이 선거 캠프 헤드쿼터를 워터게이트 호텔에 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작전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걷다가 도청기를 박아놓고 2년 넘게 도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도청하는 과정이나 뭐 아무튼 그때 정보 빼냈던 것들이 이제 그게 불거져서 나온 게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그 뒤에 이제 뭐 정치권이든 아니면 경제나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되게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큰 사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 게이트라는 말을 그 뒤에 붙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게이트라는 용법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거 아니면 진짜 무슨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이런 식으로 네. 공사 현장 같은 데서 뭐 그럴 때나 쓰지 아니면은 근데 사람 이름 앞에 게이트라고 붙으면 문이 아니에요. 이재명 사건이라는 소리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훈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지금 쉴드를 친다고.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든지 여기서 말하는 이재명 게이트가 뭐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럴 거면은 이거를 무슨 나경원이 주어 없다 식으로 맞다. 이런 식으로 참 쉴드 치는 게 정말 참 한심합니다 진짜. 사람들을 뭘로 하나 싶고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믿어주겠어요. 지지자들도 믿지는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불거진 게 네. 이제 조재현 대법관인가? 네네네. 네, 그 대법관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사실 뭐 조재현 대법관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민주당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윤석열한테 야 그분 이재명이라고 했으니까 사과해라. 어? 조재현 대법관 아니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주 적반하장이죠.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재명이 토론회에서 들고 나왔던 것도 그렇고 윤석열 게이트라고 몰고 갔던 거는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지네도 사과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적반하장으로 막 윤석열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조전 대법관까지 빡쳐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그런 천국이 벌어졌죠. 네네. 그래서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 아닐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아 보여요. 뭐 이제 추측하기로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화천대유 쪽에서 진짜로 돈을 주려고 했는데 조재현 대법관한테 네. 배달 사고 났다. 배달 사고 났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의뢰한 쪽에서는 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전 대법관은 받은 게 없으니까 씨발 뭐 개소리 하고 있어. 그러는 거지. 입금 안 됐다. 네. 뭐 그렇게 추측하는 뭐 시각도 있는데 뭐 그것도 말은 안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있었죠. 또 그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의 따님이 네. 딸이 사는 집을 뭐 화천대유에서 잡아줬다던가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일단 적어도 조 대법관은 계속 오랫동안 그냥 자기 집에서 계속 살고 있고 그게 따님이 산다는 그 집도 그 집이 아니라는 것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분이 과연 그 조 대법관인지 아닌지는 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진짜 좀 민주당이 적반하장이다 이게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스텝이 꼬이죠.
스텝 꼬이는 와중에 이제 적반하장으로 계속 자기 발이 한 걸음 꼬이면은 질러대고 질러댄 것 때문에 또 꼬이면 또 질러대고 계속 무슨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질러대기만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래서 그 22일 토론의 첫 번째 키워드 이재명 게이트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기축통화. 기축통화 이것도 좀 핫했어요. 네. 네. 이게 트위터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사실 이 토론을 끝나고 나가지고 제일 세게 이제 크게 화제됐던 그런 내용이죠. 네. 국힘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거의 뭐 논평이라고 하기엔 못한 수준에 되게 이제 막 이 기본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비판을 했죠, 세게. 네, 그래서 이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네. 우리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차이를 아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대답을 하는 게 당연히 안다. 아는데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 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벙쪄가지고 뭔 개소리 하고 있냐고, 뭔 기축통화국이냐고 그렇게 이제 여론이 한번 이니까 그날 토론 끝나고 나서 직후에 진성준이 이제 22일 날 발표된 정경련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재명이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찾아보면 22일 날 정경련이 발표한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 네. 관련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23일 날 정경련이 추가 보도 자료를 내요. 22일 날 낸 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 같은 차원으로. 이게 상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좀 웃기죠, 보면은. 뭐 정경련이 이를 제안한 배경은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최근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무역 수지보다 적자가 지속될 수 있어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경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원화의 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정경련 해명의 네. 일부고, 또 이제 내용이 이어지죠. 네, 그러니까 네, 원화가 SDR에 편입이 돼도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는 거시 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SDR에 편입됐다고 해서 원화 베이스 국채 수요가 곧바로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어야만 국제 지급, 결제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으므로 경제 펀더멘털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밝힙니다. 한마디로 돈 아껴 써야지 기축통화 된다는 소리고. 그렇죠, 그렇죠. 정경련이 22일 날 발표한 내용을 봐도 이제 소위 말하는 진짜 달러 같은 국제통 그 기축통화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달러에 따른 이제 보조결제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원화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게끔 이제 추진을 네.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유로, 네. 뭐 엔, 네.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중국 위안, 위안은 근데 위안은 잘안 뭐 써요.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네. 이제 어느 정도 지위는 좀 적당히는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달러 뭐 이런 거 있고, 캐나다 달러 또 뭐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그 뭐지 그 5대 기축통화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캐나다하고도 아마 우리나라가 스와핑 스와핑하죠. 예, 예. 무제한 스와핑 맺었죠. 네. 그게 이제 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명실상부한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달러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다음에 그나마 유로. 그나마 유로긴 한데 달러가 워낙 강력한 게 그렇죠. 그 달러가 석유 결제는 달러로만 음. 중동 국가에서 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화가 만약에 기축통화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북한에서 한화 위조 지폐를 찍어낸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겠네요. 예. 아무튼 이제 정경련 20일 날 발표도 보면은 그 취지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말하자면 원화의 그 공신력이 높아져 가지고 보조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그 지위까지 획득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발행한 국채의 어떤 이자율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몇 조 정도 9조 정도의 이제 갭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9조 원을 가지고 뭐 일자리를 한 70만 명 정도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어요. 정경련은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뭐 국세를 더 찍자 그런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제 정경련이 그걸 발표한 취지를 쭉 따라가 보면은 그냥 돈 아껴 쓰다 보면 좀 더 여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로 사람들 더 일자리 더 늘리고 체질을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이거를 국채 계속 발행해도 되는 근거로서 들어버렸단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여유 생기면 국채 더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원래 늘 해왔었고, 네. 펀더멘탈 좋다고 이제 최백은 교수도 마치 국채를
발행해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늘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왜 저기 그냥 돈 무제한 찍어도 된다는 소리는 요새 왜 안 하지?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최병희 교수가 왜 그 이재명 캠프에 있다가 네. 무슨 기본소득위원회는 건가? 거기에 들어가 계시다가 나갔잖아요. 예 그렇죠. 나오고 나서 요새 뭐 좀 소식이 뜸하죠. 그것 때문에 까였나? 뭐 좀 짜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제 추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좀 감추려는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짜친 거 아니냐. 아, 그게 이제 저의 합리적 추론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뒤로는 뭐 더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교수님을. 예, 요즘 전면에 안 나서시는 것 같더라고. 유튜브는 하시나 모르겠네. 네, 저도 이제는 좀 아웃 오브 안중이 돼서 한때는 우리 방송에 고정 코너셨는데 참 보고 싶습니다. 네, 최병희 교수님 얼굴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 팟빵 게시판에 그 이미지를 잘 찾아보시면 예, 이미지 찾아보시면 젊은 시절에 이제 네. 멋있는 최백은 교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뵐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말도 안 되죠. 너무 옳적없는 그리고 소리를 정경련은 그냥 그 전국 경제인 연합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거기 근데 이익 단체죠. 이익 단체고 어떤 좀 뭐 전문성이 있는 이익 단체라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은. 약간 전문성은 있죠. 네. 뭐 그러니까 그 뭐 연구위원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익 단체고 경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할은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정경련이 그러니까 그 이익 전문가가 모여 있는 이익 단체라는 거는 거기서 하는 말도 거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구 단체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뭐 다 틀린 얘기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바이어스로 걸어놓고 어떤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부터 정경련의 그 발표를 그렇게 신뢰를 했다고. 더구나 민주당이 그러니까요. 국힘당이면 모르겠다. 이게 중도로 가는 길인가? 그냥 그 광폭 네. 행보죠. 그 광자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광자가 아닐 거지만 네. 크레이지 광자 아니겠습니까? 아휴, 내가 돌겠어. 네, 그래서 토론 때문에 핫했던 기축통화 다뤄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걸 이제 그 트위터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은 더 치명적인데 이 이야기가 좀 묻혀서 아쉽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저도 토론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나중에 쭉 보니까 이 말이 나왔는데 제대로 보도가 안 됐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는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걸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부동산 가상자산을 이제 이재명이 자기 정책으로 내세웠다고 해요.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네, 그거를 결국 여기까지 끌고 왔네요. 네. 이거 우리가 이 뭐 앞선 에피소드에서 한번 짧게 짚은 적은 있는데 네네. 오늘 좀 이제 쭉 그동안 이제 기사들까지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일단 이 부동산 개발 이익을 가상 자산으로서 이제 환수하겠다. 난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네, 일단은 이제 이 내용이 제일 처음 나온 거는 작년 11월입니다. 네. 11월 23일에 이제 이투데이에서 네. 그 송영길 대표한테 전달된 가상자산 정책 자문 전문가 그룹의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고 하면서 기사를 썼어요. 네네. 그래서 디지털 기축 통화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기반 가상 자산을 구상.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은 가상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가상 화폐라고도 했었고, 네네. 코인이라는 게 네. 한마디로 뭐 보증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휴지 조각이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부동산에서 생기는 개발 이익에다가 연결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구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엮은 거예요. 엮은 거.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거랑 되게 닮아 있어요. 최근 그 민주당 그 이재명 펀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NFT로 증서를 줬죠. 예, 증서를 줬잖아요. 네. 그거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개발에 투자로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코인을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게.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근데 아무 말이니까 이거. 이런 개념을 던지면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이죠. 그냥 핫한 키워드를 엮은 거야. 그러니까 저 뭐 이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네. 이 문건을 보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디지털 기축 금융 기축 통합 패권 경쟁 디지털 패권 경쟁 G2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랑 맞짱뜨는 G2가 될 것이다.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그렇죠. 이러면서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메타버스는 지금 누구도 정의 못 내려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업계 안에서도 메타버스가 그냥 기존에 있던 개념들 뭐 가상세계, 가상현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 개념이 그대로 와서 그냥 말 표제만 바꿔서 지금 메타버스라고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네. 메타버스를 어떤 새로운 조류라고 주장하면서 그걸로 돈 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과거에 없던 개념이라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싸이월드만 해도 메타버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예? 네. 도토리 그렇습니다. 도토리 굴리고. 그 가상현실이었죠 사실은. 예. 가상사회였죠 하나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아직도 어떤 투기성 자본들이 이제 조장하려는 그런 말로 보는 시각들이 강한 이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를 차기 정부를 맡겠다는 정당에서 자기들 정책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 공신력 떨어져 보여요. 그게 이제 이 작년 11월 23일에 네네. 처음 보도가 된 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선거 직전까지. 그래서 심지어 토론에서 이재명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그 11월 8일에 처음 뭐 개념을 얘기를 선대위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을 국가 환수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블록체인 기반 전국민 개발 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해 보자. 이거 이명박이 옛날에 한국 국산 뭐였지? K 닌텐도 만들라 그랬나 그런 적 있잖아요. 왜. 뭐 그런 거 있었죠. 네. 그 닌텐도 위 막 나왔을 때. 네. 예. 그거보다도 못한 소리다 이거는 진짜로. 왜 한국에서는 뭐 못 만드냐 이런 거 닌텐도를 뭐 나는 이재명한테 그래서 그러면 이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 국가 환수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 국민 개발 이익 공유 시스템이 대체 뭔데?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 건데? 개념들하다 한번 그려보라라고 난 물어보고 싶다니까. 아 그래서 예, 네. 이재명 후보는 네. 11월 11일에 네. 청년 가상 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코인을 발행해서 지급할 거다. 그래서 개발 차익을 가져가면서 그걸 이제 코인으로 받으니까 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면은 이 코인이 자체가 화폐 기능을 하게 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태웠어. 네, 1,000만 원을 태웠어. 그럼 1,000만 원만큼 그 부동산에 내 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증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증서도 받고 코인도 받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아무도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 이번에 그 펀드도 증서와 NFT를 같이 받았는지 아니면 NFT가 증서 역할을 동시에 하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후원금 당연히 안 아니 펀드를 안 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잠깐 그것만큼 지금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때는 그냥 밑그림 정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었을 거고요. 근데 봐요. 근데 지금도 없을 거예요. 보십시오. 투자할 기회를 주고 코인을 발급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그 투자 증서 대신에 코인을 준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네. 또는 개발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이 난 거를 현금으로 안 주고 코인으로 주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미친 소리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이투데이에서 이 전문가 그룹 중에 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자문역을 맡은 전문가 이 사람 얘기가 이런 겁니다. 수도권에 이제 2-3개 정도 신도시급 개발을 하게 되면은 개발 이익이 대략 한 1,000조가 된대요. 네. 그래서 이 개발 이익을 국민 투자를 받아서 네.
가상 자산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인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죠. 코인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코인이 거래될 수 있는 독자 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만들면 1,000조 원 규모의 가상 코인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코인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1,000조니까 이 당시 비트코인이 약 그 시가총액이 1,600조,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700조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인이 떨어져가지고 이만큼 안 되는데 그래서 1,000조 정도면은 붙어볼 수 있다 비트코인이랑. 갑자기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냐, 이 코인의 발행과 거래 주체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블록체인 청을 만드는데 이것도 되게 웃깁니다. 이 블록체인 청은 어떤 조직이냐? 인명권으로부터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단 형태로서 여기가 가상자산 즉 코인의 발행 및 거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국제파에서 그 저기 온라인 카지노 돌리는 애들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의심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자금 세탁에 연락이 냄새 나는데. 아니 그리고 정부 조직이잖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네. 블록체인 청이야. 그런데 어떻게 인명권으로부터 자유롭게 독자 운영하는 재단 조직입니까? 재단 형태. 뭐 웃기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말이 안 없어요.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월 19일에 이재명은 이 코인 거래소 대표들 네. 대표적인 4개 코인 거래소들이 있어요. 네. 여기 대표들을 만나서 현장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네. 빗싸움회 같던가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개발 이익을 가상자산으로 발행해 수익을 공유하는 구상을 검토 중.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효과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되고 무슨 자금? 개발. 효과적인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자금, 네. 예, 자금 조달 수단이 되고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도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가상자산과 결합하면 안정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익이 생긴다. 왜 가상자산과 결합하면 안정성이 높아지지? 개소리죠. 그냥 왜 그 막 블록체인 뭐 그다음에 막 비트코인 하면 이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 조작이 불가능하고 네. 예? 이 블록체인 기술로 엮여 있으니까 조작이 불가능하고 뭐 이러니까 안정적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발행을 위조할 수 없다는 거지 시세를 조작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전혀 다른 얘기고 그리고 사실 그 거래 단계에서 생겨요. 거래소에서 코인 털리는 일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뭐 결국은 찾아오는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은 생깁니다. 하여튼 완벽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하여튼 그냥 그런 개념만 갖고 와가지고 막 청사진을 막 그 보여주면서 아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마지막 기사입니다. 제가 찾은 마지막 기사인데요. 이제 비교적 최근 기사예요. 그 2월 22일에 부동산 규제 풀겠다는 이재명, 수도권 민심 꿈틀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재명이 수원 유세에서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 이익을 가질 기회를 주겠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할 때 투자할 기회를 가상자산으로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고 온 국민에게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만들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다. 자 지금 보면은 부동산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지금 발급을 해가지고 이걸 교환 수단으로서 이용하면서 가치가 늘면은 모두가 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돼야 될 게 그럼 부동산 개발해가지고 일단 이익이 많이 남아야 돼요. 그죠? 그렇죠. 이거 부동산 투기 조장입니다. 정부에서 1,000조짜리 부동산 투기 조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네. 그다음에 가상자산이 교환 수단으로 활용이 되려면은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기축통화랑 마찬가지야. 시세가 오르락내리락하면 이걸로 교환 수단으로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아침에 피자 한 판에 비트코인 한 개였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시세가 하루 아침에 벙벙 뛰어가지고 내일은 비트코인 한 개로 피자 몇 판을 살 수 있어. 이러면은 누가 피자 한 개로
비트코인 한 개로 피자 한 판을 사 먹으려고 하겠어요? 놔두면 내일이면 열 판 사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죠.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못 쓰죠. 투기 대상으로 짱 먹어놓고 계속 투기를 해가지고 가치를 불릴 생각만 하지 이걸 교환 대상으로 쓸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상자산을 기축통화로 쓸 수 있게 하려면은 가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투자 대상이 안 되고 그럼 이걸로 사람들이 이익을 못 봐요. 아 씨발 진짜 뭐 1대1로 사기를 치냐 이씨.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말을 앞뒤를 맞추든가 하나라도 아우 씨. 그래서 아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도는 최신 경영의 말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말이라도 되게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던지란 말입니다. 이건 지금 사람들 진짜 등신으로 아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다고. 그냥 좋은 소리인 줄 알고 그냥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돈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투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투기성에 대해서 막 이익이 많이 터져도 네. 괜찮다는 거야. 이재명 식으로 하면은 그렇죠. 국민들에게 나눠 가지니까. 네. 근데 저는 일단 이것도 한번 짚고 싶어요. 국민들이 어차피 태울 수 있는 돈이 뭐 호구매님 1,000만 원 태운다. 네. 근데 저도 만약에 1,000만 원 태울 수 있어요. 네네. 다른 사람들 더 부자들은 뭐 그렇죠. 수십억씩 태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아니 우리는 태우고 싶어도 태울 수 있는 돈이 총알이 우린 적잖아요. 뭐 기본 대출 받아서 태우겠지. 1,000만 원씩. 아니 기본 대출 개나 소리야 다 1,000만 원씩 그러니까. 받는 거 그거 들어가면 다 들어가. 일단은 그거 다 들어가겠지 뭐. 아유 그것만큼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경제가 예. 엉망이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돈이 글로 확 쏠릴 거 아닙니까? 예.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이익으로서의 어떤 기대감, 예. 그 다음에 뭐 이 코인으로 봤는데 이 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감까지 2배가 된다고 생각합시다. 네네. 그러면은 돈이 온 사방에서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온 사방에서 몰려가겠죠. 그렇죠. 네. 이게 거품이죠. 버블이죠. 버블. 버블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온 사방에 돈을 다 빨아들였다가 야 이산이 아니었다 하고서 무섭게 떨어지는 게 그게 버블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건 씨발 그냥 지폐는 내가 챙길 테니까 니들은 코인만 가져 이지라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진짜 강원랜드 가면은 돈 누가 봅니까? 누가 보면 강원랜드가 벌지 누가 벌어요 벌기. 맞습니다. 이것도 아무리 뭐 가상 자산이고 뭐고 막 해주고 하면 돈 누가 벌겠습니까? 국민이 못 벌죠. 경마장에서 누가 버는지 아십니까? 마사회? 마사회 말고 한 게임마다 승률이 제일 높은 네. 배당이 제일 낮은 말에다가 1억씩 태우는 사람이 돈 벌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경마장 가면 돈 꼴습니다 100%. 뭐 10,000원, 10만 원씩 걸어가지고 한 번씩 따면 기분 좋아가지고 또 딸 것 같아서 가는데 그리고 자기가 몇 번 조합하면서 이제 막 경마의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100% 꼴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돈 놓고 돈 먹기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돈 많은 사람이 돈 놓고 돈 먹기 하면 이겨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는 구조예요 결국. 그렇죠. 김만배 같은 애들이 그냥 네. 싹 털어가는 겁니다. 이걸로 아무튼 뭐 전 국민 수익이 나려면은 그 투기성으로 붐이 일어야 돼요. 이거는 안 그러면 수익이 안 나요. 부동산 개발해봤자. 진짜 뭐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가 이전에 그냥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제 이딴 소리를 이제 TV 토론 나와서도 하는데 전국을 대장동화 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막 희망을 주는 거지. 여러분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명박보다 더 나쁘다. 이거는 더 나쁘죠. 네. 이명박 747은 그냥 허황된 그쵸. 거였지. 니들이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을 불러줄게라고 이명박은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지가 개인 사업 BBK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뭐 100억 정도 띠먹은 거 그게 다지. 대통령 자리를 걸고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대통령 돼서 니들이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을 불러줄게라고 이야기한 놈은 유사일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허경영도 이 소리는 안 했어요. 허경은 그냥 준다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허경영보다 더 나쁜 새끼예요, 이 새끼가. 더 나쁘죠. 네. 씨발 민주당 진짜 아우. 으아! 이거 아까 한 PDF 몇 번 읽었는데도 왜 방송하니까 갑자기 훅 올라오지 이렇게? 왜냐면은 그만큼 말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진짜 말이 안 돼서. 저도 이거 이해해 보려고 몇 번을 읽어봤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그러니까 부동산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없고, 네. 네,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누가 일합니까? 또 이러면 그렇죠. 전부 뭐 그냥 주식 시장으로 몰려가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재명도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불로소득을 모두에게 나눠주겠다고. 예, 국민연금 보십시오. 국민연금이 보장률이 높으니까 부자들이 돈을 많이 태워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한때는 이제 그 국민연금 저처럼 이제 막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국민연금 씨발 몰라 나중에 나이 들면 그냥 노령연금이나 받고 대충 살래 그러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야, 저 돈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태우는 거 봐라. 저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태우겠냐? 저 사람들 먹고 살만한데 태우자니 왜 태우겠냐? 저게 나중에는 아주 보장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어른들이 설득을 하셨단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저기 뭐 돈 뻥튀 시켜줄 만한 확실한 건수가 있으면은 부자들이 먼저 달려가서 다 장악하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엠빵 해가지고 모두한테 똑같이 투자할 수 있게 그 정액만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자들이 증서 사들인다니까 웃돈 주고. 그렇죠. 결국 그렇게 돼요. 네, 딱지 장사,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딱지 장사 되는 거죠. 100%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뭐야, 분양권 전매, 네. 막 옛날에 부동산에서 문제됐던 것들이 그냥 이름만 이제 코인으로 변신해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또 블록체인이라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소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폰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다 치잖아요. 그럼 유심카드 들어가 이 폰을 통째로 파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자기 폰 새로 한 대 개통하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부자들은 사들일 거라니까. 뭐 방법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네. 방법은 생기게 마련이에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그 돈 불러줄게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국민들한테. 그것이 이재명식 유능한 경제 대통령의 실체죠. 그러니까 이게 대동소양이라는 거잖아. 여기에 눈 뒤집힌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그 욕망이 얼마나 자기가 그 품고 있는 욕망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기는 아나? 욕망조차도 좀 굉장히 비현실적인 환타지 같아요. 이 사람들은 욕망도 뭐 그냥 현실성이 없어. 아니, 무슨 저기 뭐 기본주택 강남 역세권 아파트로 받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그 후보의 그 지지자입니다. 예. 이 부동산 코인은 진짜로 사기입니다. 말이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서 사기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국민한테 나한테 투자하면은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대통령 후보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뭐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정희도 이런 소리는 안 했을 거야. 나라를 어디까지 도탄에 빠뜨리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뭐 암군이라고 할 수 있죠. 암군. 암군보다 더 그 한 말이 필요해. 이재명. 그러니까 유사일에 이런 놈은 없었어. 네, 그래서 부동산 기반 가상 자산 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짧은 소식 하나 또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님 트윗이랑 이제 그 마팔 맺으셨던 분들 중에 한동안 그 팔로잉이 해제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루나님 그 트위터리한 루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경선 때부터 그랬다 그랬나? 예,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제 딱 끊어지더라. 이재명 비판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요 근래에 보면은 갑자기 대통령님이랑 마팔이었다가 팔로잉 끊어졌다고 이제 그 서러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며칠 동안 좀 트위터가 그걸로 좀 떠들썩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어저께부터인가 다시 팔로잉이 복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네, 슬금슬금. 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통령 계정 관리자 따로 있을 텐데. 네네. 왜 그러시나 몰라.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소문이라서 뭐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관리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렇죠. 관리 대국적으로. 네. 대통령님은 모든 사람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대통령 계정에서 다 떠야죠. 그래야 대통령님이 나중이라도 혹시나 뭐 아니면 뭐 여가 시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씩 들여다보실 일이 있으실 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이. 대통령님께서 이제 대통령 당선되셔서 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시기 전에는 트위터 같은 거 그런 SNS를 전부 직접
하셨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 초기에 마팔 맺은 사람이거든요. 대통령 계정도 그 점에 생겼고 저도 그 점에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1호로 팔로잉한 게 대통령님이고 저한테 1호로 마팔 던져준 것도 대통령님이에요. 야, 진짜? 그래서 제 트윗 계정이 나름 이거 날아가면 좀 아깝긴 해요. 그렇게 제가 쓴 글에 대해서는 저는 미련은 없는데. 야, 성덕이셨네요. 대통령님께 소주 잔도 그렇죠. 소주도 한 잔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성덕. 아무튼 그랬는데 네. 대통령님 계정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여론 정치의 어떤 하나의 창구잖아요, 거기가. 네네. 그렇게 보면은 뭐 이제 막 국힘당 극렬 지지자 아니면 뭐 박근혜 지지자 이런 사람들 트윗도 볼 수 있어야죠, 사실은. 그렇죠. 네. 팔로잉 들어오면 마팔해주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죠. 뭐 대통령님이 설마 막 욕설 같은 거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거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뭐 심기기 옹호하겠다고 이러는 건지 그러진 않을 거고 뭐 이재명 욕하는 게 그렇게 대통령님한테 노출되는 게 싫었나? 참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대통령님 청와대에 밀어놓고 나면은 그 어떻게든 당을 주업해서라도 그냥 초장에 그냥 갈아엎었어야 했는데. 네, 뭐 그 힘의 한계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초반에 그냥 아주 두드리 잡아가지고 그냥 찍소리 못하게 그냥 고분고분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한참 힘 셀 때. 그런 아쉬움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민주당 좁혔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쫓아왔을까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뭐 막연히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참 뭐 안타까운 해프닝입니다. 뭐 지금은 다시 뭐 팔로잉 복구한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 그 대통령님 계정으로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러기 말입니다. 네 것도 아니잖아. 네 걸로 해. 네 걸로 블락을 하든. 그 나중에라도 그 대통령 귀에 뭐 들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 문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손편지라도 쓸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얼굴 어떻게 보려고 대통령님은.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대본에 집어넣어봤는데 그 지난주에 이제 광주 복합쇼핑단지에 관해서 이제 한 차례 이제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쇼핑단지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또 막 그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를 폈지 않습니까? 네. 무슨 광주 정신에 위배된다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광주의 실상을 보니까 뭐 백화점이 하는 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대형 쇼핑 단지는 아예 없고 여러모로 좀 열악해요 보니까 소비 관련된 어떤 그 인프라들이 편의시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저기 광주 사람들은 대전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대전 정도면 가깝죠. 네. 2시간은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차 끌고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나 그렇겠다. 근데 이제 대전에 보면은 둔산동에 이제 뭐 갤러리아 백화점,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 살 때 거기 들어왔었거든요. 되게 크게 들어왔어요. 네네. 건물 3개짜리인가 2개짜리인가 그래. 네, 저도 지나가다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코스트코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대전이 이제 비교적 가까운 근거리에서 이제 쇼핑하기 좋은 동네라서 대전으로 많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광주 사람들이 실제로. 그나마도 그건데 이제 한 2시간씩 가야 되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코스트코 같은데 한번 가면은 장 세게 보니까 차 트렁크를 다 비우든지 뭐 아니면은 SUV 같은 거 뒷좌석 접어놓고 짐 다 실을 생각하고 가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왕창 사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백화점 명품관 같은데 이제 좀 각 잡고 가가지고 좀 세게 쇼핑하려고 하면은 광주까지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쏴서 가는 거죠. 뭐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어떻게 돈 쓰러 가는 행태는 그 지역 여건 따라서 과거에도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김영삼 정권 때는 그 유흥업소가 12시에 영업 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유일하게 제한이 없는 데가 관광특구는 제한이 없어요. 외국인들 상대로 한다고. 네.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 해운대가 관광특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애들이 술 먹고 노는 애들은 한 11시 한 반쯤 되면 이제 그때까지 술을 안 먹어요. 네네. 술 먹어도 맥주 한 잔씩 먹고 그러고 있다가 차 끌고 나오는 거야. 나와서 여자애들 픽업해가지고 부산으로 쏘는 거죠. 그럼 거의 대구에서 부산까지 쏘면 진짜로 밟으면 한 1시간 10분, 20분 그렇게 가니까 가서 이제 밤새 놀고 다시 대구로 넘어오고 그런 식의 이제 소비 패턴을 보였는데 이것도 어쩜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물건 파는 데 따라서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한 가지 착안해 본 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도시의 그 쇼핑센터를 억제해 놓는 게 이재명이 말하는 지역
균형 발전 혹은 지역 소상공인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지역 상품권의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대전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에 온통 대전이에요, 이름이. 네네. 이게 할인율이 인센티브가 5에서 15%까지 붙어요. 오. 이게 좀 뭐 제법 세네요. 네, 가게 따라 다르고 어떤 뭐 이렇게 액수 따라 다른 거 봐. 한번 결제하는 액수 따라서. 네. 그다음에 광주 지역 상품권은 광주 사랑 카드인데 이건 6에서 10%예요. 음. 그러면은 온통 대전이 광주 사랑 카드보다 인센티브가 더 세죠. 그렇죠. 맥시멈으로 따지면. 네네. 만약에 그럼 그 광주에 사는 사람이 대전에 있는 코스트코나 갤러리아 타임점을 이제 한 번씩 쇼핑을 간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가는 동안에 왔다 갔다 이제 시간 빠지는 것도 있고 뭐 실제로 차량 운행 경비도 빠지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든 손실을 메꾸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대전 가는 길에 담배를 사온다고 치자고. 그 온통 대전 사가지고 인센티브 15짜리 받으면서 15% 받으면서 담배를 사는 게 광주에서 10% 받으면서 담배 사는 것보다 남는 거잖아요. 5% 남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머리 써서 그 소비를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도 권역으로 나누면 결국은 그 충북한테 전남이 소비의 일부를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지역 상권에 들어가는 돈도 일부는 그쪽에 가서 흘려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쇼핑몰 유치 안 하고 막고 있는 게 과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광주 사람이 대전 가서 돈 쓸 여지만 더 남겨두면은 결국 광주에서 그만큼 쓰여줄 수 있는 돈이 대전 가서 더 쓰여진다는 소리인데 이게 꼭 대형 쇼핑몰에만 다 쓰일까? 이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주변에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요. 충남대도 근처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 동네가. 이게 무슨 광주 정신이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그렇게 말하는 지역 상품권 발행하면서 말하는 그 지역 소상공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나가다가. 네. 인정입니다. 인정. 더 보탤 말씀이 없네요. 자, 이어서 이제 의원내각제 소리 또 송영길이 슬슬 끄집어내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 21일이었나 22일이었나 뉴스 속보가 떠가지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 어느 분께서 트위터에 이제 짤로 정리를 해주셨던데 이 유사내각제들 보면 표제만 바꿔가지고 내각제 하겠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을 해 보면은 의원 내각제부터 해가지고 그 이원 집정부제.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이제 외교 안보 이런 네. 아니면 국군 통수권 네. 이런 거 정도만 하고 네. 내치의 거의 전반을 국회에서 이제 인준받은 총리가 다 하는 거.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표제 바꾸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그 표제 바꾸기 중에 하나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미 약간의 의원 내각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국무총리 제도거든요.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그렇죠. 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네. 합의에 의해서 네. 이제 인준을 받아야지만 국무총리를 임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대통령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부통령 이런 제도거든요. 국무총리가 없어요. 부통령은 사실 대통령 없을 때만 그렇죠, 그렇죠. 땜빵하는 역할이지 아니면 대통령이 죽으면 이제 바로 계승하는 그런 위치이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거의 이제 모든 걸 다 네. 하고 하지만 뭐 이제 그 균형과 견제가 나름 잘 작동을 하고 있죠. 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사실 우리나라 그 이승만 이후에 잠시 의원 내각제였던 시절이 있었고 네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국무총리 제도가 함께 작동을 하고 있죠. 국무총리를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뽑게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죠. 의회에서 그 청문회 하는 것도 보면은 뭐 맨날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총리를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꼬투리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대안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뭐 신상에 관련되는 거는 네. 최소화하자 뭐.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네. 이제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에 관한 것만 이제 국민들께 오픈해가지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망신 주기는 하지 말자 뭐 그런 네네. 얘기들 있죠. 네. 사실 글쎄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좀 악의적으로 작은 거를 침소봉대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네. 심지어 이제 그 주변 가족, 그렇죠. 친인척 네. 이런 것들이 다 불거져 나오니까 그렇죠. 그 뭐 국가직을 맡으려는 사람이 점점 유능한 없죠. 예. 유능한 사람들이 총대를 밀려고 잘 안 하죠. 네네네. 겁나서라도. 피곤하고 네. 네네 좀 약간 얘기가 이렇게 샜는데 어쨌든 국회의 힘이 사실 우리나라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 힘이 그렇게 작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그 뭐 행정부 하는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돼 있고 네. 그런데 굳이 뭐 이게 그렇게 새로운 것인 것 마냥 뭐 그냥 내각자 되는 소리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예. 무슨 국민 내각 구성 이딴 소리로 그냥 표제 바꾸기로 그냥 또 사기를 치려고 이러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뭐 또 이제 이재명 당선 가능성이 낮아 보이니까 이게 내각제 시동 거는 거 아니냐. 뭐 이게 이제 뭐 안철수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심상정이라던가 그쪽 끌어들이려고 이제 네네네네. 이런 소리를 하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과연 그게 다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야합의 네. 냄새가 나죠.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어차피 내각제 지들이 국회에서 통과를 지켜도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또 이 정치거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근데 물론 이제 그 국무총리 임명권 자체를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네. 임명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개헌 사항인데 이걸 지금 개헌 없이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을 연락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이런 개짓거리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좀 성경님도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라고. 머리만 커서 말이야. 네. 말도 맨날 되도 않은 이상한 사이코패스 같은 소리만 하고 다니더만. 아유. 한동안 좀 안 보이는 듯 하다가 예. 또 코로나 걸려 장 박혀 있는다고 음. 그랬죠. 참 좋은 일. 네,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번 주 와서 굉장히 핫해졌죠. 이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여기에 또 이재명이 놀라운 얘기를 막 격 떨어지고 아주 지질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소식이 더 어떤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4일 오전 충주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보 일단 그러니까 코로나 오늘 12시 그런 거 영업 그런 게 그렇죠. 방역을 그것도 안 보지. 안 보죠. 방역 안 보지. 예.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것도 안 보지. 이거 진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걱정되죠.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의 일이긴 한데. 반대편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편까지는 아닌데 뭐 대충 그렇다 치고 네. 남의 나라의 일이랍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문제로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고.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경제 질서가 훼손돼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위험에 처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전쟁과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화를 지켜야 된다. 뭐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굳이 뭐 얘기하는 게 주식 얘기. 일단 뭐 남의 나라가 걱정되죠. 참 이게 만약에 대통령 되고 나서도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 대통령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딴 소리 한 걸 알게 되면은. 그리고 좀 우리나라에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뭐 많지는 않아도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분들은 이 소리들은 뭐라고 어떤 생각 들겠어요, 진짜로. 뭐 이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면 또 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 반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면은 또 뭐 중국 관련 기업 주가가 얼마나 그러니까 중국 관련 기업 주가가 떨어진데 화 안 나냐 뭐 그러면서 사드 배치하면은 그 사람들 평온된 도움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입으니까 뭐 남북 관계는 평화고 곧돈이고 밥이고 경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경제적 피해를 입으니까 대통령님이 하신 게 뭡니까?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려고 신남방 정책 추진하고 신남방, 신북방 네. 정책. 중국 제외한 지금 특히 동남아 쪽 인근국 주변국들 엄청 좀 영향력 많이 끼치려고 임기 내내 그쪽에다가 엄청 공들이셨잖아요.
그 실제로 실적도 많이 받고 관련해가지고 네. 특히 저기 뭐야 군장비 수수 같은 거 중국으로 그 중국이 아니고 그 동남아 쪽으로 많이 됐거든요. 뭐 태국이나 뭐 필리핀 같은데. 네. 그러니까 중국 일본적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그럼 뭐 중국 눈치 보고 살 거야? 이재명은 이건 중국 눈치 보자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 국민의힘이나 이제 그 이전 뭐 새누리당이 미국, 일본 눈치만 본다고 네. 하던 거를 그냥 그 중국으로 옮겨가겠다. 네. 뭐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눈치 보는 게 짜증 나지만 굳이 하나는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러면 미국 눈치 보는 게 중국 눈치 보는 것도 100배 낫죠. 그럼요. 미국 애들은 최소한 한국 지들 거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그 미국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한복을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걸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이제 방탄소년단 덕분에 그런 게 클 그렇죠. 거야. BTS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친한 예. 연예인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미 한복의 그 존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팩트를 얘기를 하는데 막 또 이제 미국도 대국이다 보니까 네. 이 중국 눈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네티즌들이 막 몰려와서 해도 막 다 무시하고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눈치를 봐야 된다면 미국 눈치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나마 상도덕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뭐 저기 중국 눈치 실컷 봐서 중국제 무기 들어올 거야? 신뢰성 저도 떨어지는 거. 중국 백신? 물건을 사도 미제 물건 사는 게 낫지. 그나마 믿을만 하지 중국제보다는. 무슨 뭐 중국 눈치 보자고 무슨 사드 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태클을 걸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이날 지금 이재명이 그 우크라이나 지금 이 비하성 발언을 한 거는 말하자면은 충북 오전이었어요. 오전 24일 오전이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11시였나 1시였나 그때쯤 아무튼 이제 네. 오후 점심 무렵에 그때 이제 발발 뉴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그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보면은 우크라이나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네. 이재명이 이제 그 오전에 유세 발언을 빗대 가지고 바로 딱 집었죠. 그러면서 이를 지구 반대편 나라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21세기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그 이재명 발언 겨냥한 그렇죠, 그렇죠.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뭐 이건 뭐 그냥 원론적인 말이고 맞는 그렇죠. 말이고.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 번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이런 위기 상황을 틈타 대남 도발을 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과 빈틈없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거 이제 뭐 뒤에 이제 좀 더 윤석열이 부연하는 얘기도 있지만 상당히 이건 저도 좀 동의하는 이야기인데 보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우크라이나가 94년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는 걸 구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제 냉전 종식되어 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분리 독립해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소비에트 시절에 우크라이나가 그 소비에트의 중요한 병참 기지 중 하나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중요한 군수 물자들 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엔진 같은 거 특히. 그리고 러시아가 다수의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그 핵 기지를 설치해서 미사일을 걷다가 많이 박아놨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또 분리 독립하고 나니까 고스란히 넘어갔죠 우크라이나 손에. 그렇게 됐군요. 근데 그 신생 국가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유출돼 가지고 뭐 핵탄두면 유출돼 가지고 테러리스트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네. 러시아가 그 핵무기를 환수하는 조건을 해가지고 서방 측에서 미국이랑 나토 측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핵무기다 그 러시아로 넘겨가지고 해체할 수 있게 해라. 그렇게 해서 맺은 게 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예요 말하자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대가로 해가지고 한동안 우크라이나에 미국이랑 나토에서 꽤 이게 경제적 지원이 많이 들어갔어요 실제로. 네. 들어갔는데 그 지원받는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가 정치적으로 되게 부패해 버렸고.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질 않았어요. 뭐 종교적인 갈등도 있고 해가지고 국민들 간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는 여기가 사실은 러시아랑 접경 지역이고 되게 땅 자체가 좋은 땅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탐나는 땅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을 먹여 살리던 곡창지대 네. 중에 하나였다고 네. 하죠. 유럽 전체를 먹여 살릴 만큼의 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와, 네. 엄청나네요. 그리고 거기 이제 흑해도 있고 하니까 흑해랑 접경에 그 붙어 있고 하니까 러시아가 항상 부동항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부동항 얻기에도 좋은 위치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자원들도 많고 광물 자원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군수 생산 시설이 많이 포진돼 있고 하니까 러시아는 어떻게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독립을 했으면은 우크라이나는 그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는 십몇 년 동안 그 지원받은 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힘은 길렀어야 했는데 그 기간을 그냥 허비를 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부패하고 저들끼리 그냥 나눠 먹게 하고 뭐 돈 띵가 먹고 싸우고 그러는 와중에 그래서 지금 그러다가 이제 막상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지금 와서는 미국도 좀 개입하기 애매한데 그러고 나토도 그냥 쌩까고 있고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이 상황에서 봅시다. 그러면 이 미국이랑 맺은 조약이 결국은 쓸모없게 돼버렸잖아요. 네. 이거 보고 제일 씨발 족관내기로 생각할 나라 어딜 것 같습니까? 저는 북한 같거든요. 비핵화 하면은 뭐 해줄게, 뭐 줄게. 우리가 니들 안전 보장해줄게. 미국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 침공할 일 없고 경제적 제재 다 풀어주고 한다고. 그거 몇 년 하다가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더 믿을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반면교사가 되는 거지. 네.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 처발릴 수 있다고. 근데 지금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함부로 건드리면은 돛대는 수준까지는 갔어요. 군사력이. 우리는 지금 세계 6위니까 군사력이. 우크라이나가 25위거든요. 세계에서. 러시아가 2위고 아시다시피. 네. 근데 지상군만 따지면 러시아가 1위예요. 세계에서. 아. 그 냉전 시대 때 이제 소련이 유럽으로 밀고 가는 걸 염두를 해두고 지상전으로 이제 독일에서 쭉 밀고 들어가는 거를 이제 항상 그걸 이제 자기들이 작전 교리 하나로 한번 삼고 그 기갑 부대를 엄청나게 양성했어요. 아, 네. 그래서 대전차 군단이거든요. 아직도 탱크랑 자주포 같은 거, 장갑차 같은 거 따지면은 절대적으로 많은데, 근데 한국이 무서운 게 자주포 숫자로만 따지면은 러시아 다음이 한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처 해안선이든 저희 북한이든 근처에 오면은 포로만 작살 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고슴도치 같은 나라예요. 한국이 말하자면. 네네. 고슴도치. 그래서 우리는 침략하기에 참 더러운 나라이긴 합니다. 이 지정학적 위치가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름 튼튼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라는 거는 항상 그냥 무기를 들이면 끝나는 게 아니고 무기를 계속 훈련하면서 쓰잖아요. 네, 운용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네.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갈수록 무기들이 이제 첨단화되다 보니까 금세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능력이. 네.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가요. 무기를 한번 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방위비 같은 건 함부로 깎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게 이제 어떤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는 걸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되게 무서워요. 위험해요. 뭐 지금 올해 국방 예산이 4천 정도 깎였는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4천억 아닌가? 4천억. 예. 왜 이래? 4천조면은 우리나라 몇십 년 예산이야. 600조씩 해가지고 아무튼 예산이 6천 정도 4천 정도 깎였는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그 병사들 복지 차원 예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4천억 정도인가 올라가고 그 병력 증강 예산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제 기존에 있던 무기들을 어떤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6천억 정도로 깎았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저는 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F-35 관련해 가지고 400억 정도를 깎았거든요. 예산을.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F-35에 들어가는 이제 그 조종사 헬멧 구매 비용일 거예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게 지금 예산 다 잘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헬멧 하나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합니다. 네네. 오토바이 헬멧처럼 생긴 헬멧인데 네. 그게 이제 그 비행기랑 연동이 되는 그런 헬멧이에요. 그냥 헬멧이 아니고 그 F-35에 달 수 있는 미사일 중에 이제 그 옛날에 프라모델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름 들으면 알 거예요. 사이드와인드라고 네네네. 가장 기본적인 열추적 미사일이 있는데 이건 이제 원래는 레이더로 조준을 해가지고 조준선 정렬시킨 다음에 발사하면 정렬되면서 이제 지정된 타겟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열추적해가지고 맞추는 미사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조준을 해야 돼. 얘를 쏠려면은 사이드와인드도 세대가 지나면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최신형 같은 경우는 그 4억짜리 헬멧을 쓰고 네.
파일럿이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저 앞에 저기 있으면 적기가 보이면은 딱 쳐다보잖아요. 네. 그럼 조준이 되는 거야. 야, 쳐다보는 순간 네. 라콘이 되는 거네. 네. 그 상태에서 발사해 버리면 얘는 나는 이쪽 보고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미사일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그 지금 신형 사이드와인드가 그런 기능이 있는데 파격적이네요, 진짜. 그 헬멧은 F-35에도 물론 쓸 수 있고 그다음에 F-16이나 15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미사일 달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즉각 도입을 해야 돼요. 조종사 생명하고도 직결되고 그다음 이거 비행기에 이 기능까지 하나 추가하면은 그 전투력 우위를 확보하는 몇 단계는 더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F-35를 갖고 오지 않아도 헬멧이 들어오면 그 헬멧이 연동되는 그 사이드와인드가 있으면은 되는 네, 거지. F-15, F-16 지금 현재 한국 네. 주력 전투기들이 그냥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업은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예산을 깎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돈은 뭐 기본소득을 하려는 건지 뭐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병사들 처우에서는 좋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따져 보면 병사들 처우에서는 선거판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정말 필요한 데서는 예산을 까버렸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충분히. 네네. 더구나 지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나고 하면서 안보가 더 중요해지는 이 상황에서 그때 그 예산 삭감안을 딱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런 식으로 나라 굴려가지고 정권을 맡길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드시면서 네. 하셨던 말이 경제도 안보도 우리가 더 유능하다. 네. 네, 이런 캠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능력이 있는 유능한 정당임을 내세우시면서 당선이 되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새누리당은 그냥 짜부라져가지고 오합지졸 상태가 돼서 실제로 입증을 했으니까 우리는 네. 일정 부분. 그래서 이제 총선까지도 압도적인 표를 받아서 170석이 넘는 큰 정당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정말 원래대로 무능한 정당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네, 이거는 민주당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이 민주당을 빨리 청산시켜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그 주력으로 정말 온몸을 던져서 그 복무했던 자들은 다 당에서 그냥 내쳐야 되는 거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진짜. 신박해 보입니다. 이런저런 걸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어서 그 오늘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PD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잠깐 짚어봅시다. 아, 예. 이게 그 이재명 이제 선거 공보물이죠. 네네. 그래서 자신의 전과 네. 소명하는 이제 난에 그 이재명의 4대 전과 중 하나인 검사, 그러니까 공무원 사칭이죠. 공무원 사칭 전과. 그래서 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소명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방송국 PD,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추정 60분인가? 네, KBS. 네, KBS 시사 방송. 최초로 PD 이제 네. 이름 이제 공개될 됩니다. 이분 이름을 밝히셨으니까. 네네. 그래서 인터뷰 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PD가 물어봐서 알려줬는데 그냥 그 정도만 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검사 사칭을 도운 것이라고 판결이 됐다. 자기는 이제 누명 썼다고 주창 그동안 얘기를 해왔죠. 그러니까는 표현만 뭐 살짝 바뀌었는데 그 예전부터 그 떠든 거 있잖아요. 네. 검사 사칭 방조죄로 네. 내가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아니죠. 공무원 사칭 공범. 공범이죠. 네. 공범이고 이 최철호 PD의 이제 그 주장에 따르면은 주범에 가깝습니다. 사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는 이 잘못은 PD가 다 하고 나는 그냥 옆에서 그냥 뭐 추임새 정도? 네. 아니면은 뭐 PD가 물어보길래 몇 가지 알려줬는데 그거 가지고 공범까지 돼버렸다. 그렇게 지금 이재명 그러니까 뒤집어 씌운 거죠. 네, 그러니까 주장을 해왔죠. 예.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결국은 인터뷰를 한 거죠. 빡쳐서. 네. 그러니까 보면은 요 이제 요약하자면은 처음에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추정 60분 PD였으니까 전국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남시의 어떤 그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야.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이재명이 처음에 제보를 하면서 접근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뭐 엄청나게 시민단체 통해 가지고 네네. 네,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접근을 해서 그래서 알게 됐고 그래서 취재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검사를 사칭해서 이제 그 낚아보자 말하자면 전화 걸어서 이제 콜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머시기 검사실에 검사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한 그러니까 거죠. 그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 김병량 시장이랑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네. 뭐 인터뷰를 딸 수도 없고 뭐 네. 그러니까는 검사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최철호 PD가 사투리 쓰는 양반이라서 경상도 사투리. 네, 그래서 네. 이제 수원주청에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검사가 없냐 뭐 그래서 뭐 서모 검사가 있다.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서모 검사를 그 사칭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김병현 시장한테 콜백이 와서 나중에 설득을 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녹취를 따가지고 방송으로 내보냈다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 사실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동안에 알았던 이야기고 그렇죠. 단지 이제 이 방송국 PD가 그동안에 계속 참고 있다가 저러다 말겠지 하고 참고 있다가 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서까지 저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저도 안 그래도 우연찮게 어제 이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 듣기 전에 뭐 지인으로부터 동영상을 하나를 받았거든요. 이 양반이 예. 어디 이제 사적인 강연 모임에 소규모 강연에 나와서 이 PD님이 이 당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내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만 네. 이제 그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좀 방송에서는 따로 이제 거기서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은 이재명이 당선도 안 됐는데 후보로 나오면서 벌써부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심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이것만 해도 큰 문제예요 사실은. 네. 뭐 이어서 말씀드릴 분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망하신 김문기 씨 유족 아드님 A 씨 네. 이분이 또 이제 24일 폭로를 하셨죠. 24일 폭로건이 많아가지고 많이 묻혀버렸는데 이것도 네. 그 이재명이 이제 김문기 이 양반이 그 직책이 뭐였지? 그 처장, 네, 개발처장. 김문기 개발처장이랑 모르는 사이다.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사실을 모른다고 그동안 잡아떼었고 국힘당에서 이제 호주 연수 갔을 때 그때 10명의 단체로 호주 연수 갔을 때 그렇죠. 이제 그때 유동규도 있었고, 예. 네, 이 김문기 처장도 있었고요. 그 둘이 찍힌 사진을 올리니까 그 부분만 사진 뭐 크롭해서 그렇게 둘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뭐 단체 사진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호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은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댔고 그런데 이제 이 그 아드님 A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4일 날이 이제 그 김문기 씨 발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재명 캠프에서 뭘 했냐면 크리스마스 특집이라고 민주당사의 애들 불러가지고 그 산타 옷 입고 춤추고 놀았어요. 그렇죠. 그게 그 누구야? 그 쌀집 아저씨. 네. 예, 쌀집 아저씨가 만든 첫 작품이었죠. 그날 내가 저는 또 하필 그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가 있어가지고 알거든. 우리 시위하는 와중에 뭐 왔다 갔네 그러고 말 많았다고 그때. 아무튼 이제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죠. 그리고 또 안철수 캠프에 이제 그 캠프 그 진행 요원 2명이 죽었잖아요. 가스 네. 중독으로. 그 빈소에도 이재명이 찾아가는데 정작 김문기 씨는 모른다고 발뺌만 하고 뭐 빈소에 찾아오지도 않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속상해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 또 김문기 씨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많은 사진을 남겼고 그것들을 CD 3장 분량으로 지금 뭐 백업을 해놨다고 하죠. 네. 그리고 당시 이제 뭐 한국인의 딸이랑 영상 통화한 영상도 남아 있고 이재명이는 뭐 골프 치러 갔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폭로가 이건 이제 빼박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또 뭐 그냥 애도를 표하고 위로의 마음을 보내고 별다른 입장 없다라고 이제 뭉개고 있어요. 확전되기를 이제 막아보려고 그러는 거겠죠 말하자면은. 말 조심해야죠. 네. 네. 뭐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 네.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김문기 처장님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연락처에 맞습니다. 그 이재명 전화번호.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성남시장 되기 전이었으니까 이재명 변호사로 돼 있죠. 네. 변호사로 저장이 돼 있었다.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 수정된 게 2009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변호사 시절부터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한 조금 더 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더 있는데 지금 녹음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고 남은 건 다음 주에 또 넘기면 되니까 묶어가지고 하면 되니까 최민희 씨는 재수 좋은 줄 아십시오.
우리가 좀 바빠가지고 당신 깔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참 그 시간이 안 나서 못 하겠네. 아 근데 진짜 아니 뭐 안 해도 돼. 왜냐면은 국힘에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네, 고마워하더라고. 예, 자기들 선대위원이라고. 네, 그래서, 바빠서 네.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네. 예. 언젠가 모아서 할 일이 있지 않 모아서 뭐 나중이라도 언젠가 한번 털고 네. 와야지 이런 것들. 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네. 예, 최민희 전 의원님. 네, 예, 너무 잔잔바리라 가지고 우리 시간을 쓸 수가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이제 진짜 뭐 선거가 이제 근 2주? 그렇습니다. 선거 전에 우리가 이제 녹음할 수 있는 건 다음 주 한 주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뭐 한 수요일 되면은 이제 여론조사도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그렇죠. 공표 금지 기간.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방송 내용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아, 그러니까 그 기간 전에 나왔던 뭐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거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떠한 추세로 흘러왔다 뭐 그런 얘기 하게 된다면 네. 그 정도로 하면 되고 뭐 골든 크로스가 됐네 뭐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됩니다. 아 옛날 생각나네. 2012년 생각나네.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고 네. 사실 지금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비판해야 될 거 비판해야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참 시간이 야속하게 막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휩쓸려 가게 되는데 어쩔 네네.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러니까 뭐 빡세 죽겠는데 푸틴까지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만 안 했어도 오늘 김혜경 이야기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러게요. 네. 예. 아, 또 그러니까 근데 또 이재명 후보가 뭐 뭐 관계도 없는 나라 뭐 그런 식으로 취급해 버리니까 우크라이나를. 네, 이것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